국민의힘이 잠시 뒤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내년 총선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과반 투표를 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법 등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북 순창에서 농협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사람들 속으로 화물차가 돌진해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0여 명이나 나왔는데 중상인 고령자가 많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에 단비가 예보됐지만 양이 적어 해갈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3월 들어 건조한 날씨 속에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잠시 뒤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갖고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에 대한 모바일과 ARS 투표 결과를 취합해서 발표합니다. 각각 4명과 1명을 뽑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오늘 바로 확정이 되지만 당대표의 경우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오는 12일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이번 차기 지도부 선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인 55.1%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 정상으로는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라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 미래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경쟁을 추구하지만 갈등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비판에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지만 갈등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seek a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We do not seek conflict. And there is nothing about our approach to this most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미중 관계의 긴장은 분명하다며 대통령은 그 같은 긴장을 명백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중국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no change to our one China policy. None. We do not support independence for Taiwa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at. 미국은 또 일방적인 상태 변경이나 힘에 의한 변화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포위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서명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건설적인 경쟁을 희망하며 이는 양국의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있는 관계를 중국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던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보행자를 향해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조합장 선거를 기다리던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나머지 중경상자가 모두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74살 남성이 1톤 포터트럭으로 보행자들을 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 지점 인근 농협 창고에서 비료를 싣고 나오다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 해당 병원 내부에 설치된 IP 카메라 영상과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영상은 지난달 병원 진료실과 상담실 등 내부 IP 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환자 수십 명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영상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 해킹으로 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로 한남동 공관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어떤 영상이 담겼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일이 매우 많고 용량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핵심 파일을 추출하는 대로 포렌식에 들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이달 초 역술인 천공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지만 아직 조사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 정부 들어 처음 구속되는 대기업 총수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인 그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인 프리시전 웍스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별도 법인을 통해 배당금을 챙기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자금난을 겪던 지인의 회사에 130억 원대 회사 돈을 대여해주며 배임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집을 고치고 외제차를 사는데 회사 돈을 쓰는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조 회장의 배임, 횡령액은 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품위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그룹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막대한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증여세 부담이 해마다 4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와 배당액을 올리고 품위 유지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충당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2011년 한국타이어가 프리시전 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을 넣은 행위도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어서 향후 조 회장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오늘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194건으로 평년의 1.5배 수준입니다.
특히 3월에는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4월 30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세계 경제가 항상 주목하는 이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전과는 달리 최종 기준 금리 수준의 상향 더 올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발언은 이달에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인 빅스텝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을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연준은 지난달 물가 상승이 하락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감속해 금리 인상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하지만 이후 나온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속속 예상을 웃돌아 연준 내 초긴축을 요구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범위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리 0.25%포인트 인상인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인 빅스텝을 밟을지 그로 인한 최종 금리가 얼마인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이번 발언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종전의 5%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최종 금리가 6%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노이터 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값이 21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78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고가 14억 2천만 원을 기록했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는 9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만 유독 비싼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랐던 거였기 때문에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9억 9,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이 뒤섞여 작용했다는 진단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여전히 12억 원대인데 중위 가격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주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요. 대출받은 사람이 담보로 설정한 아파트 가격을 대출자 연 소득으로 나눈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14.5에서 4분기 13.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13.4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소득은 약간 증가한 반면에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지표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상 숨고르기 등으로 서울 지역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긴 했지만 경기 둔화에 위축된 거래 심리 회복이 단기간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통계를 산출한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 대상 표본 수를 늘린 점도 수치 변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보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 원으로 남성 339만 원에 64.9%에 그쳤습니다. 여성 노동자 중 월 166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9.3%로 남성의 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과 10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율은 각각 94%와 81%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불합리한 고용구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4.81년으로 남성의 6.92년보다 2.11년 짧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를 쓴 정경윤 연구위원은 여성의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 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커서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갈 새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내일 취임 회견에 앞서서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우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클린스만 감독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축구 대표팀 머플러와 꽃다발을 선물 받고 팬들의 환영도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Very proud and very privileged to have this opportunity now to come to Korea and to work with the national team and to hopefully have success. And that's why I'm here and I'm looking forward to it.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 피파 기술 연구 그룹으로 활동하며 한국 경기를 모두 지켜봤고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는 당연히 우승이 목표라고 포부도 밝혔습니다. Because you proved in Qatar that you can beat big nations. You beat Portugal in Qatar, and 4 years ago you beat Germany. so you can do very well, and this is our goal. Our goal is to win the Asia Cup.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팬들은 공항에 나와 새 감독을 환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님을 현역 시절부터 원체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꼭 한 번쯤 먼저 뵙고서 선물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당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파주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3월 A매치 2경기를 준비합니다. 관례대로라면 오는 13일쯤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는 24일에는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28일 서울에서는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앞서 오는 일요일에는 서울과 울산의 K리그1 경기를 관전하고 A매치에 앞서 코치진 인선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7분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에 있는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경남 소방본부 등은 산불 진화 헬기 9대와 차량 20여 대, 산불 진화 요원과 공무원 등 370여 명을 동원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GPT와 관련해서 챗 GPT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특강을 듣는 시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입장 중이십니다. 대표자는 못 일어나서 앞에 3D 모델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설계자분들이 설계한 배를 지금 바로 면접을 보셔야 되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모의 면접하고 AI 면접 체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AI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앞으로 유망한 부분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는 분야니까. 기존에 저희 올드한 세대하고 많이 달라가지고요. 그들의 맞는 연봉 정책이나 성과 정책 이런 것들을 토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급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셨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청년들은 좋아하죠. 아무래도 청년들은 좀 기다림이 좀 짧아가지고요. 1년씩 기다린 연봉 협상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본인들이 성장한 만큼에 대한 우리 같은 세대는 호봉제에 익숙하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일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축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악용이 일어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어울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요새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모험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 12시간 일하는 거고 그 이상 일하고 그래서 성과급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이들도 일할 때 확실하게 하고 정말 확실하게 진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다시 바뀌고 있는 지금 네, 이제 약 2시간 뒤면 오후 4시 45분쯤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새 대표, 또 최고위원 5명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경수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최종 투표율을 보니까 55.1%예요. 뭐 주자들은 다 후보들은 다 본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유리하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부 뭐 저기 자기들끼리 할킹덤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비전이 없다. 그런데 김건희가 보니까 그래도 이 호흡을 잘 맞춰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당원들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을 바로잡고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기를 염원하는 그런 당원들의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6070 이상에서 더 세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얘기해달라 하는 우리 선배 당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민심 1위 후보기 때문에 뭐 가짜가 아니라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자.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야 되지만 국민 시원 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어가자.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힘을 얻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김경수 기자 나와 있고요. 직접 내부 사정 한번 물어보고요. 우리 김형준 교수님은 워낙 또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최종 그 투표율이 55.1%예요. 당원들이 투표한 겁니다. 누구에게 정말 유리하다고 보세요? 뭐 투표 이론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투표율이 이제 대세론이 확산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투표율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참여해봤자 네.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높아졌다고 봐요. 그렇군요. 하나는 뭐냐면 예. 결선 투표 효과라고 봐요.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1차 때는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잘하면은 2등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 결선 투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얘기하신 것처럼 4명이 다 지지하는 계층들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는 윤심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수도권 개혁 세력들이 받다고 보고 그렇군요. 그리고 한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하람 후보는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를 받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계층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55% 단순한 55%가 아니라 84만 명이 55%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40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고 과반 득표를 하려면 20만 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과연 조직표가 과연 작동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수 기자, 이준석 전 대표 뽑을 때요. 2021년 그때 투표율보다 10%포인트가 높다는 겁니다. 당원 투표만 봤을 때. 네. 당내에서는 뭐 일단은 흥행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까? 이걸 그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늘었고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84만 명의 구성 비중이 좀 또 달라지기도 했거든요. 2021년 6월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될 때 33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보다 당원 숫자가 일단 2.5배 정도 늘었고 그렇군요. 수도권 원래는 당시에는 이제 수도권 당원 비중과 영남권 당원 비중이 32대 한 50 정도로 그때는 영남권 당원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의 선거인단 구성을 좀 보게 되면은 이번에 수도권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엇비슷한 수치가 됐어요. 반면에 그 영남권 비중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픽이 있는데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도권이 38%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이 또 39%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대 40 정도로 엇비슷해졌습니다. 그 과반 그러니까 반 정도 됐던 영남권 당원은 40% 정도로 줄어들고 수도권의 비중은 32에서 37, 8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대별 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원래 이제 국민의힘 당원 비중을 봤을 때 역시 좀 연령별로도 보면 이번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 3차 전당대회 선거인당의 세대별 비중인데 50대 60대가 높네요. 50%가 네, 여전히 높네요, 높긴 합하면. 하죠. 그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보통 이제 뭐 장년층에서 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지금 30대 이하가 17%, 18%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직전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을 때는 11.6%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8% 정도니까 꽤 6%포인트 정도 오른 거고. 그렇네요. 역시나 그 50대를 좀 보시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50대가 원래 30%였는데 지금 25%로 낮아졌습니다. 5%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런 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를 지금 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게 이분들이 과연 정말로 다 투표를 했느냐. 투표장으로 나왔느냐. 네,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뭐 어느 지역에서 누가 투표를 많이 했고 또 어떤 세대가 많이 투표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일단 이 당원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 이후에 한 50만 표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때 40 몇 %면 나 투표를 했다면 그러면은 20만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근데 그
50만 명 중에서 예. 당원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네.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심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당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전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지역별 지금 투표율이 나오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움에 예. 예측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현장 모습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경수 기자. 예. 화면으로,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네. 아마 인사말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이 있잖아요. 예, 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네. 또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연설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연설을 시작하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교수님, 근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오랜만이죠.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6.3에서 그랬습니까? 당시 실황국당 전당대회 했을 때 예. 참여를 했는데 뭐 영상으로 과거에 메시지는 많이 받았던 근데 것 그때 같은데. 윤여준 공보수석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연설 같으시니까 하고 싶은 한번 다 하십시오라고 그때 했던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 네,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예. 그 이후로는 전당대회 때 참여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년 5개월 만이 2014년 7월 달에 당시에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도 뭐 친박의 서청원 후보하고 비박의 김무성 후보하고 아주 정말 세게 붙었는데 네. 그때 참여한 자들은 잘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잠시 뒤에 이제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사실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몇 달 전부터 윤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대통령실 개입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면서 후보들 간에 아주 충돌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는 뭐 지금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요. 직접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여할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우리 당내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원회가 자꾸 떠드시는 분들은 법 좀 공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통령실 개입 논란,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독려했다는 녹취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후보 측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라는 걸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저희들도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윤심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가 오늘 과연 과반을 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을 넘어서 당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못 넘길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55.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한 당원만 4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네.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여론조사,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지, 어떤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지. 근데 그걸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요? 왜냐면요. 예. 지금 84만 명이 모집단입니다. 네. 그럼 여론조사라는 그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집단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예. 일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추론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링에서 전혀 다른 샘플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만 추론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84만 명인데 뭐 국민의힘 지지층 뭐 기껏해 한 500명 정도로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응답률이 5%밖에 안 되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 예.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보다는 김기현 후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지지층하고 당원은 다르기 때문에 예. 당원에서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는 가능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 나온 수치를 가지고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뒤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게 밴드웨건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1위가 계속 나오면 그동안 누굴 찍을까 잘 모르다가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1위니까 나는 1위 찍을 거야라는 게 이제 우세자 효과거든요. 예, 예. 밴드웨건 효과를 가지고 간다면 그게 보이지 않게 여론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언론을 포함해서 조사기관들은 좀 성실하게 모집단에 접근을 해서 그렇군요. 거기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때 컷오프 할 때는요. 컷오프 여부를 가릴 때는 책임당원을 여론조사한 거 맞죠? 그때 이제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걸로. 그래서 예. 컷오프를 한 거죠? 네네. 예, 그럼 그때 그 책임당원 조사 결과는 발표가 안 됐고요? 그렇죠. 발표는 안 됐었죠. 비공개로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그때 때문에. 6천 명을 가지고 했거든요. 책임당원 84명, 6천 그, 명. 그러니까 당원들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맞다.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컷오프를 할 때 했는데 네. 표란간 여론조사는 이거랑 상관없는 일반 조사를 가지고 추론한다고 그렇겠네요. 했을 때는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국민의 지금 국민심 지지층 상대를 한 거와 네. 진짜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있고 궁금해요, 정말 네,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4시 45분에 발표한다고요? 네, 4시 45분에 이제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율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일단 청년 최고위원부터 발표하고 최고위원,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 순으로 이렇게 한 명씩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때 이제 누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1위 혹은 2위인지 윤곽이 좀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도 발표가 되잖아요. 네. 자, 최고위원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도 한 명 뽑고 또 선출직으로 최고위원 4명을 뽑잖아요. 네. 예, 어떤 후보들이 나와 있고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나요? 그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이 있는데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이번 그 전당대회 오늘 결과 나오면 이 8명의 후보 중에 이제 4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데 1위부터 4위까지를 뽑게 되고 만약에 1위에서 4위 안에 여성 후보가 없다고 하면 여성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4위 후보로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여성복 한 명이 있는 거죠, 최고위원으로.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그 지금 김용태 후보와 허은하 후보가 이른바 비윤계 후보로 꼽히는데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몇 명이 그 최고위원 4명 중에 들어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천하람 후보의 나름 선전과 또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그 득표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린 저희 비윤계 후보 2명이 과연 최고위원 지도부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본인이 득표를 만약에 25% 이상 한다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이준석계 후보들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최고위원은 1인 2표예요. 그러기 대표는 1인 1표지만 그렇죠. 그럼 25%를 얻었다는 거는 25표에 던진 사람이 천하람한테 던진 사람이 되는군요. 2표는 전부 다 김용태 아니면은
허은하 후보도 허은하 있고요. 후보를 예. 한다고 하면 25% 정도를 가져가면 4명을 뽑으니까 네. 당연히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논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25%를 정말 얻는다고 한다면은 2등이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사실상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당대표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 2022년도 총선에서요. 네. 수도권이 전부 다 121석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민주당이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85.3%입니다. 85.3%요? 예, 그리고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16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네. 지금 영남, 호남하고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거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121석 중에서 예. 아마도 반 이상을 못 가져간다면은 네. 국민의힘이 절대 과반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16석 중에서 과반이면 거의 60석이면은요. 네. 46석 이상, 50석 이상은 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네. 하나 흥미로운 거는 예. 작년에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2018년도 기초단체장은 25개 중에서 24개를 가져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서초구만 빼놓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지난 지방선거 때 예, 어떻게 17개를 국민의힘이 아, 가져갔고 예. 7개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초단체장으로 보면 완전히 역전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표결 관련돼서 좀 야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게 수도권에서의 반란이라고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아마 전략적 투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론이 하고 있고요. 네.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수도권에서 최소한도 50 내지 60석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누가 표심을 작동하느냐 결국은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도층의 표를 받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자, 김경수 기자.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유흥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말하고 개선원 지나갔고요. 그리고 대통령 연설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 35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인사말들을 하고 있고 네. 그 인사말 중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이 포함될 것 같아서 네. 아마 이제 금방 시작을 윤석열 하면 대통령의 인사말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지금 수도권 당대표론이 한때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김기현 후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대통령과 소통이 되고 네.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당정 간의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총선 승리 전략으로는 민생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실제로 보면은요, 그 중간 선거의 성격을 가져요. 내년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보통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총선에서는 정부가 잘했느니 못했느냐를 뽑는 일종의 회고적 투표, 레트로스펙티브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도권 대표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의 성과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당과 정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성과를 가지고 치르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논리적인 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보면은 약 10 내지 15 수도권 같은 경우는 5%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결집시킬 수 있는 약 10%의 중도층을 결집을 해야지만이 수도권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두 논리가 지금 강력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논란과 함께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부동산 투기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경쟁 후보들은 김기현 후보 이미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후보들의 이야기 듣고서 좀 더 물어볼게요. 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 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특히나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땅의 현재 시가, 매도 호가를 밝히지도 못하고 보통 이런 의혹이 터지면은 어느 정도 팔려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그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지도 못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 부분 분명히 김기현 후보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네, 울산 땅 투기 의혹. 경쟁 후보들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 또 민주당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기현 후보는 뭐 직접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 땅을 뭐 98년에 샀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울산에 있는 김기현 후보의 땅이 그 KTX 울산역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그 근처로 지나는데 이게 노선을 원래 바꿨다 뭐 이런 네, 주장이잖아요. 원래 멀리 가던 게 김기현 후보 땅 근처로 갔다. 근데 그 과정에 뭔가 김기현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경쟁 후보들의 주장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땅이 그 도로가 연결이 그러니까 가까워지면서 그만큼 김 후보가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네. 이제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이게 이미 그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의혹 제기가 다 됐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지나갔던 건데 다른 경쟁 후보들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고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그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TF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는 좀 악연으로 엮여 있는데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악연이 있는 황운하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당내 그 조사기구를 꾸리고 이 부분을 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인사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음에 아마 그 대통령의 연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 그 총선, 이번 저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요.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어떻게 치러질 것이냐 여러 전망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거 이제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심평 변호사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안 되면 분당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집권당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통상적으로는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을 개편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96년도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대통령 맞는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새정치국민회의를 벌이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새롭게 창당을 했고 2000년도 총선에서요. 그리고 노무현 후보 대통령도 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당을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간판을 가지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렇지 그걸 뭐 탈당을 하고 무슨 뭐 새로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뭔가 정당 재편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이 일단 낮다라는 전망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났고요. 잠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지금 참석을 했고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 관련 또 통합 관련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직접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생되는 영상 이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김명수 기자, 네. 시작되면 바로 연결을 하고요. 네. 예. 그 취재 기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심이 얼마나 통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를 보려면 예. 오늘 결과에서 김기현 후보가 좀 과반을 달성을 하는데 예. 턱걸이로 달성하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뭐 60% 가까이 달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과정을 쭉 지켜보셨잖아요.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중도 이제 불출마를 네, 했잖아요. 네. 중도 사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윤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당원 투표 100%로 이제 투표 방식이 바뀐 게 그 이제 원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민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당원 투표로 했을 때는 좀 그 지지율이 안 나오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게 이제 좀 그런 그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기현 후보로 이제 이른바 윤심 후보가 좀 정리가 되면서 나경원 전 의원도 원래 여론조사가 되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네. 당대표 출마를 좀 저울질했었는데 역시나 그때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그 해임을 겪고 네. 또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중도 하차를 한 그런 셈이 됐죠. 원래는 그렇죠. 이제 거의 예.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주저앉히는 모양새가 됐었기도 하고요. 그런 네. 논란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에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연호를 해보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3번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때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차게 화이팅으로 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당선 1주년 화이팅! 국민의 대통령 화이팅!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십니까? 윤석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나리오에는 원래 한 분만 딱 외치게 돼 있는데 제가 흥분해서 계속 여러분께 좀 강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공정과 상식이 기준이 되는 이 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기원해 밝고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대통령,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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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1년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이 돼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 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를 맡아주신 우리 유흥수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 왔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서는 한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끌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축사 내용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창의 법치, 약자 보호, 안보 강조했고요. 자유민주주의 또 한 번 강조했고, 예상했던 대로 노동 그리고 교육, 연금 3대 개혁 설명했고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 과제까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뭐 국정 운영 희정연설 같이 그러니까요? 느껴졌는데요. 예. 뭐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정일체입니다. 당정일체 메시지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음 총선은 대통령 성과로 치르기 때문에 예. 당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가. 지금 다 나열했던 과제도 예. 당정이 분리되면 안 되고 당정이 일체돼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기자, 발표가 몇 시죠? 네, 발표가 4시 45분쯤에 그리고 4시 45분과 5시 사이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발표가 되는 대로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재 석좌교수, 김경수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로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봄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방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중서부와 전북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부터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 대전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11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 19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잠시 뒤 뉴스쿨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